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가 변경이 되면서 이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게 됐고요. 동영상 강의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여러분들 이 캠퍼스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쪽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 코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실습 코드들 같은 경우에도 링크를 같이 그쪽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쪽에 있는 링크인데, 잠깐만 볼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강의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링크를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hail.dan국.ac.kr 요거 들어오셔서 그 레리스타 보면은 courses at DKU 해가지고 제 수업들 관련된 자료 중에서 LLM 기반 서비스 개발 2에 이거 누르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강의 자료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언어에 대한 이해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재생 목록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는 거는 1주차 수업에 대한 강의 녹화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itHub가 있는데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드들, 실습하는 코드들에 대한 아, 결국 실습한 코드들에 대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곡이 어떻게 쓰인다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실습 코드들을 통해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뭐 돌려볼 수 있는 건 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전통적 언어 모델과 딥러닝 언어 모델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하면서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N그램부터 GPT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N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고 GPT는 가장 발전된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T가 트랜스포머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그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통계적인 기법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가장 최신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목차는 우리가 이런 식의 단계로 언어 모델이 뭔지를 설명하고, 전통적 언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딥러닝 언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은 우리가 주어진 문맥이 있고요.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토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 am a boy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쪼개서 언어 모델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I am a boy라고 하는 한 뭉텅이로 자를 수도 있고요. 뭉텅이로 I am a boy라는 문장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단어 단위로 끊어서 읽죠. 나는, am, 뭐뭐이다, 한 명의, 하나의, boy, 소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미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I am a boy라는 단계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기준으로 자를 수도 있고 문장을 기준으로 잘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에버 보이 같은 거 말고 예를 들면은 데어라 with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의미 단위를 읽을 때 대어 하나로 볼 거고요. 제 비동사 동사로 하나로 묶어서 볼 거고 보이스를 읽을 때는 보이스로 전체로 읽기도 하지만 의미 단위로는 보이랑 보이에다가 s 이제 복수형이다 여러 명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토큰은 언어 모델에 넣기 위한 모델의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단위로 끊어도 충분한 경우에는 토큰이 단어 수준이 되는 거고요. 더 잘게 잘라야 될 때는 더 잘게 잘라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토큰이라는 게 언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 그죠?
단어 기준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토큰을 자르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언어의 종류가 다를 때. 예를 들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어별로 잘라도 되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는 소년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의미 단위로 자르면은 나, 그리고 조사는, 그리고 소년, 그리고 입니다. 조사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잘라서 이해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의미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 단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 아주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는 단어 단위로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다른 언어에서는 한국어 같은 다른 언어에서는 의미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저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뭐 조사가 끝나는 지점이라던가 조사라던가 이런 뭐 명사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끊어서 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언어 모델의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분야에 이런 다양한 그 태스크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런 챗봇 같은 거. 언어가 들어오면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넣어준 다음에 인공지능을 처리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어를 잘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자연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뭐 기계어, 그죠? 어셈블리어 같은 이런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런 언어들에 대비해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어라고 해요. 사람들이 쓰는 말과 글들을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고요. 이 자연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 단어들, 그러니까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은 텍스트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시에서 나는 소년,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본 입장에서는 여기에 입니다가 들어오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텍스트 생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번역이나 교정, 뭐 이제 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글을 써놓은 거에 대해서 첨삭을 하는 거죠. 뭐 틀린 거 고치고,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거 고치고 이런 것들을 교정이라고 하고요. 요약이나 뭐 예를 들면은 뉴스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써줬을 때 그거에 카테고리를 맞추는 분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의 한 토픽이 됩니다. 네, 이런 문맥에 맞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데 문맥에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 문맥에 전혀 상관없는 말이 들어오면 좀 어색하겠죠. 나는 소년입니다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나오는 단어가 나는 소년일까요?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뭐지?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맥에 맞는 단어를 잘 고르는 언어 모델의 중요성이 됩니다. 적절한 단어를 고르지 않으면은 이 챗봇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다양한 잘못된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어 모델은 확률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문장에서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를 숫자로 나타내는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n-1개의 입력값, 그러니까 지금 워드, 단어라는 뜻에서 W라고 첨자를 쓴 거고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에서 n-1번째 단어까지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n번째 단어가 뭔지를 알아맞히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이 n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의 확률을 계산해서 이 문장의 확률이 얼마나 높으니까 이 문장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식의 뭐 문장을 생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장 단어가 그럴듯한지 알 수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GPT를 통해서 W 한 번째 단어, W 두 번째 단어에서 W n 번째 단어까지 예측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문장 생성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LLM은 우리가 그 저기
언어 모델에다가 Q, LLM이라는 게 뭐야? 설명해 줘. 뭐 이런 식의 토큰을 넣었다. 그다음에 A까지 넣어줬으면은 A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요거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으로 언어 모델에 줬을 때, 아, 이게 그 내가 데이터 입력을 받은 걸 보니까 Q 어쩌고저쩌고 하고 A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답변을 달아야 되는구나. 답변의 시작으로 가장 적절한 말이 뭘까? 아, LLM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LLM은이라고 시작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주어진 거를 통해서 다음 단어를 맞히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LLM은 까지 했을 때, 그다음 뭘 해야 되지? 아, 이거를 좀 풀어서 써야 되겠구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풀어서 쓰는 게 단계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입력값을 받았을 때, 약자, 이사, 뭐 이런 식의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약자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약자라는 다음에 다 이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순서상 문맥에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걸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발전 순서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시작한 시점은 여기예요. 요 위쪽은 통계적 기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통계적 기법에서도 백 오브 워즈랑 엔그램 방법을 좀 집중해서 볼 거고, 이 HMM이라고 하는 거는 좀 초기 기계학습 방식인데, 굳이 구태여 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 MLP라고 하는 딥러닝, 그러니까 맨 처음 딥러닝이 나왔을 때 나왔던 아키텍처가 MLP라고 하는 건데, 좀 약간 별로여서 많이 쓰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런 방식들을 많이 썼었고, 좀 발전되고 나서 쓰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R는 LSTM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딥러닝 아키텍처의 방식들이에요. 근데 이쪽은 오늘 범위는 아니고요. 오늘은 아니고 통계적 기법에 집중해서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정확히는 2017년에 나왔는데 2018년부터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시기를 막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2018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모델을 간단히 살펴보고 딥러닝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볼 예정입니다.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통계적 기법에서는 백오버워즈랑 엔그램 방식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언어 모델을 보시면은 전통적 언어 모델은 우리가 백오버워즈랑 엔그램 같이 통계적인 방법들을 보는 녀석들인데요. 이 백 오브 워즈가 가장 단순한 통계적 방법입니다.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 출현 빈도만 계산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값들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yes or no 이렇게 두 가지 답변만 할 수 있는 혹은 뭐 O 또는 X라고 하는 바이너리 초이스, 그러니까 이진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두 개 중 한 개를 답변하는 예시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질문들을 쭉 보면서 O가 많은지 X가 많은지 딱 조사를 해봐요. 이 백 오브 워즈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답변하는 게 O가 한 70%로 많았다. 그러면은 이 입력값들이 어쨌든지 간에 입력값들에 관계없이 그냥 O가 많으니까 O를 70% 확률로 내보내야겠다. 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70% 확률로 O를 찍어야지라는 게 이 백 오브 워즈예요. 너무 단순한 통계적 기법이죠. 그러니까 문맥의 뭐 어떤 단어의 위치, 입력된 단어의 위치, 순서 이런 거 관련 없이 그냥 단어의 빈도수만 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단어가 뭔지를 맞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의 순서 정보도 아예 그냥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뭐 누군가 얘기하기로는 이 문맥의 일종이 단어의 순서 정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의 순서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로서의 기능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를 코드를 같이 볼 건데 라이브러리를 좀그 아셔야 돼요. 파이썬을 다룰 줄 안다고 가정하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우리가 뭐 NLTK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스트링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numpy라는 라이브러리,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잘 모른다고 해도 쫓아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C 언어를 배우거나 파이썬을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기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include라고 하는 뭐 stdio.h 이런 거 막 include 해가지고 쓰잖아요. 스탠다드한 인풋 아웃풋 저기 관련된 그런 그 명령어들이 써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는 방식을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import를 씁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임포트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stdio 같은 거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임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추가로 임포트해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보시면은, 네,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pip install nltk 이렇게 하면은, 이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고 하는 nltk라고 하는 녀석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ython import nltk 하면은 네, 이렇게 임포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뭐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느낌표 pip install nltk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긴 한데 이 느낌표를 쓰는 거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란 양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가 원래 파이썬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이 PIP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거거든요.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우리가 PIP install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울 수 있고 인스톨 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파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이 그 확장자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작성 방식이에요. 코드의 작성 방식인데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파이썬 코드가 그냥 파이썬 파일 하나 실행시키면은 끝날 때까지 돌고 또 결과물들이 어, 터미널에 출력되는 형태인데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터미널도 쓸 수 있고 파이썬 코드도 쓸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 텍스트도 이 텍스트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얘는 무시가 돼요. 여기 그 실행 버튼 있는 데 있잖아요. 실행 버튼 있는 데만 실제로 코드가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텍스트 부분은 실행되지 않는 주석 부분인데 주석 부분 같은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저기 뭐예요? 이 터미널도 쓸 수 있고 터미널에서 이런 거 한 결과물로 파이썬 파일도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 동시에 관리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의 결과물 같은 거 시각화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느낌표 pip install nltk 하는 거는 주피터 노트북 양식에서 다시 말해서 아이파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확장자에서 터미널을 수행할 때는
앞에 느낌표를 붙인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필요가 없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많이 안 쓰시긴 하지만 리눅스에서 PWD 하면은 뭐예요? 자, 리눅스나 혹은 이제 여기에서 pwd 하면은 터미널에서 pwd 하면 현재 디렉토리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게 pwd를 이렇게 그냥 하면은 파이썬 코드로 실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느낌표 pwd 하면은 이제 저기 터미널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명령어 뭐 ls 같은 거, 요 파일 리스트 같은 거 보여주는 ls 같은 명령어 그냥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ls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TOP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프로세스들 리스트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TOP 이렇게 쳐보면은 현재 프로세스들 이렇게 보여주는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느낌표 pip install nltk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만약에 nltk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nltk를 실행하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nltk를 먼저 인스톨하고 스트링은 기본 라이브러리로 파이썬에서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numpy, pandas 같은 것도 동일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콜랩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얘 누르고 얘 눌러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콜라보라는 링크로 열려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누르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무시하고 계속 하시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데 이게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를 쓰는 거거든요. 클라우드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할 때 미리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requirement already specified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이미 우리가 다 깔아놨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콜랩 같은 거 자세히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NLTK 라이브러리를 받아놓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 NLTK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어요. 펑트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 토크나이저는 우리가 언어를 토큰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NLTK에 다운로드, 펑크티, 탭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를 뭔 의미지? 라는 거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NLTK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토크나이저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토크나이징이라고 하는 언어를 토큰으로 만드는 게 토크나이저라고 했어요. 적어 놓으면서 할까요? 토크나이저. 언어를 토큰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토크나이저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친구는 스페이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기준으로 토큰을 자를 거고, 뭐 의미 단위로 자르는 녀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토크나이저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문장들 데이터를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토크나이저에다가 나중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리프로세스 센텐스에서 코퍼스에 있는 요 리스트에 있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포문으로 하나씩 꺼내서 이 프리프로세스에다가 넣어주게 되는데 이 프리프로세스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로 텍스트 트랜스레이트 NLTK 워드 토크나이즈 텍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코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NLTK 워드 토크나이즈 했을 때 텍스트가 들어가면은 토큰들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 코드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어떤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코드를 잘 못 따라가겠으면은 그래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을 깔아놓고요.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놓고요. 그리고 요거는 입력 값들, 입력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 한 거예요. 입력 데이터 리스트로 만드는 거 편하죠. 첫 번째, 코퍼스의 첫 번째는 Python is amazing and fun 뭐 들어가고 두 번째는 LLM is cool 이렇게 들어간 상태의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문장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데이터 준비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처리 과정, 프로세싱의 전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 전 처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전 처리 단계는 자연어가 지들 멋대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 보이 뭐 이거 제가 뭐 글씨를 잘 못 썼지만 보이 스모크 시가렛이라는 거를 우리가 단어를 쓰면은 보이가 여기서는 BOY인데 대문자 B예요. 반면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I am a boy라고 했을 때 이거는 스몰 보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차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같지가 않죠. 얘가 B가 대문자고 B가 소문자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우면은 이 B랑 스몰 B랑 라지 B랑 아스키 코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가 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규화 전처리해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보이랑 이 보이랑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토큰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전처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프리프로세스 센텐스라고 하는 거, 프리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파이썬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프리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그 함수의 명을 쓰고요. define,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겠다고 하고 프리프로세스 함수 이름 쓰고요. 정의한다. 함수 이름, 함수 입력값. 자, 이 프리프로세스라는 함수에 텍스트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텍스트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돌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ef, add, a, b 이렇게 오고 return a 플러스 b 하면은 제가 나중에 add 1, 2 할 때마다 이게 3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1과 2, a, b에 각각 1과 2가 들어가니까 1과 2가 더해진 값이 돌아오거든요. 여기에 값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1과 2를 add로 보내면은 add 연산해서 돌아오니까 이게 3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함수,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서의 함수의 작동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코드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더 복잡하긴 하죠. 애드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텍스트 들어온 거에다가 로어라는 어떤 연산을 한대요. 로어라는 저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함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NLTK 토크나이저에다 집어넣은 결과로 나온 토큰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리턴되게 될 거고요. 토큰이 리턴되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드 코퍼스에는 원래는 이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이 문장들로 그냥 하나의 스트링이죠. 하나의 문자 열로 구성되어 있던 거가 토큰들로 잘게 쪼개져서 저장이 될 거다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되는데, 자, 먼저 이 프리프로세스라는 함수를 좀 이해를 해볼까요? 이 로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소문자화하는 연산이에요. 보시면은 text.low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파이썬에서 변수 점 어떤 함수, 내부 함수, 메서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이 변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예요. 뭔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코드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라이브러리 입력하고 저장하고 코퍼스 이 데이터 그러니까
분장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약간 다르게 생겨먹긴 했습니다만, 좀 더 길쭉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프리프로세스에서 텍스트를 로어로 변환하고, 로어에다가 트랜스레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리턴하는 거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어는 스트링이라는 변수가 자료형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 외부 함수, 메서드라고 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요런 스트링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요런 스트링.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이고, 이런 연산을 어, 아,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LLM이라고 하는 게 소문자화가 다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뭐 텍스트라고 변수명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숫자예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런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티저라고 하는 자료형은 그런 연산이 없다, 그런 메서드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자료형을 보는 걸 우리가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자료형을 볼 수 있는데 스트링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연산이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인티저에 대해서는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리프로세스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 연산이 된다는 거는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텍스트 트랜스레이트 스트링 메이크 트랜스 뭐 비어 있고 스트링 펑츄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굳이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복잡한 건데 뭘 하는 거냐면은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잖아요. 요거를 출력해보면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장의 의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끝에 온점이 있든 말든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온점이 있든 말든 그냥 요 문장의 단어들이 바뀌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얘가 단어에 포함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단어를 이렇게 프리프로세싱 닷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프리프로세싱까지 이해해야 되는지 이 컴퓨터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주는 코드인데 이게 텍스트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랑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에 존재하는 펑츄에이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귀찮아요. 좀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메서드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런 점들이 제거된다. 펑츄에이션 구두점이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이런 구두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단계는 우리가 먼저 소문자로 변환을 하고 구두점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토큰화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텍스트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 LLM has transformed natural language preprocessing 하고 LLM이 소문자로 바뀌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은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온점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게 구두점 제거 과정이고요. 구두점 제거를 한 다음에는 이건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프리프로세스 우리가 로어 소문자 변환하고 이거 구두점 제거하는 거 알아서 해준 어떤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막 문제로 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NLTK 워드 토크나이저 우리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NLTK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토크나이저를 다운로드를 해야지만 돌아갑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이에요. 이 NLTK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이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지?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다운로드 받아줬던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징, 토큰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고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서 토크나이저를 다운받고 나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아, 여기가 임포트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NLTK 임포트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거 하나가 스트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토큰화 된 거는 그 스트링들을 하나하나씩 잘라서 리스트에다가 담아줬어요. 이거 타입 쳐보면은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리스트죠? 네, 리스트로 나와 있고 이 리스트에 길을 보면은 6개의 단어로 쪼개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가장 쉬운 토큰화라고 했던 단어별로 잘라서 넣어주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for sentence in corpus 이렇게 모든 코퍼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변수들, 그 변수들 이름을 센텐스로 지었을 때 그 센텐스에 대해서 전부 다 프리프로세스에서 큰 리스트에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파이썬에서 포문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포문을 써가지고 어떤 리스트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방법. 요게 이제 방법으로 포문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와 동일한 일반적인 폼을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드 포커스를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for sentence in corpus 이렇게 해서 아, 어, 고마워 재미나이 이런 식으로 코퍼스 어펜드에서 프리프로세스 센텐스 한 거를 어펜드 하는 거는 리스트 뒤에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는 방식 요 코드가 요거랑 동일해요. 이 라인과 이 세 개 라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런 것들 안 하고. 이거는 좀 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좀 더 익숙하죠. 우리가 센텐스 코퍼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for sentence in corpu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건 좀 복잡하지만 파이썬은 포문 쓸 때 이런 게 좀 편하죠. print sentence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와요. 여기 코퍼스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있는 변수들이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씩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문장들을 하나씩 뽑아다가 프리프로세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토크나이징 하는 거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은 뭐였어요? 이런 리스트가 나온다 그랬죠. 이런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가 이 비어있는 리스트 안에 어펜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실행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좀 여기까지 됐을 때는 보면은 이 첫 번째 단어에 이게 리스트 보면은 대괄호가 두 개가 있죠. 왜 그래요? 첫 번째 문장이 리스트로 바뀌어서 토큰화가 된 다음에 리스트로 바뀌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한 거는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에 대한 토큰화가 된 리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원래는 각각의 위치에 문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문장에 대한 토큰화된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프로세스된 토큰의 것들을 출력하는 게 맨 마지막 코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토큰화가 됐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토큰화가 되고 이 프로세스드 코퍼스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각각의 문장들을 리스트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토큰스는 역시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리스트에서 이렇게 뽑아 보시면은 각각의 문장에 대한 토큰화가 끝난 녀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 NLTK 데이터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우리가 아까 펑크티 받아가지고 토크나이즈를 돌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체크업, 그러니까 건강 검진하는 것처럼 이게 제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출력해 주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각 문장에 대한 전처리에서 토큰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익숙하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처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고 소문자로 바꾼 거에서 이런 의미 없는 그 구두점이라고 하는 제거하고 그다음에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쪼갠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소문자, 구두점, 토큰화 이 단계로 구성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파이썬 코드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써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걸 다 기억하시면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이런 특수 문자들 구두점 제거하고 소문자 변환하는 과정들 얻어서 그 다음에야 단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고 토커나이저를 쓰면은 이렇게 잘 쪼개집니다. 이 토커나이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NLTK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아까 제가 중간에 이거 구두점 자르는 거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갖다 쓰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은 만들어진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GPT에 대응되는 뭐 반 PT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이밍 센스는 차치하고 일단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이 GPT랑 단 PT의 차이가 내부 아키텍처의 어떤 그 대단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 외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GPT가 만들어 놓은 토크나이저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GPT가 써놓은 토크나이저를 그대로 썼고 그 수준에서 단어들 사이에,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의 성능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죠? 입력으로 들어오는 정보, 토큰화가 끝났을 때 들어오는 정보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토큰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사기나 뭐 이런 치사한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스탠다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탠다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킬로그램, 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파운드나 야드 이런 거 말고 킬로그램, 미터법 이런 거를 스탠다드 저기 표준 유닛, 표준 저기 단위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준 단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쓰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세계적으로 했죠. 뭐 미국이나 일부 국가 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합의를 했던 게 이런 것들을 써야지 모든 수학적이나 과학적인 과정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다드를 정의해서 쓴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자연어 모델에서도 이런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스탠다드를 갖고서 내 언어 모델이 얼마나 좋다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NLTK도 사실은 좀 오래된 라이브러리긴 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백 오브 워즈 만들기.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도 백 오브 워즈라고 하는 통계적 기법, 전통적 기법을 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어의 빈도수만 갖고 만드는 거예요. 단어의 빈도수만 갖고 만든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단어의 위치 같은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아까 봤던 포문이 지금 연속으로 두 번 나와 있긴 한데 아까 센텐스 안에 있는 토큰 안에 있는 어, 잠시만요. 이거를 그냥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센텐스,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거를 실행한 결과를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센텐스 안에 있는 토큰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드 코퍼스 안에 있는 센텐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한번 잘 따라보세요.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문을 풀어 쓰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개의 포문 중첩으로 쓴 거는 프로세스드 코퍼스 안에 있는 센텐스 안에 있는 토큰에 대해서 이제 뽑아다가 우리가 리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카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는 단어들이 그냥 일렬로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티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기 원래 있는 그 자동적으로 삽입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알파베티컬 오더로 우리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데 꺽쇠로 되어 있는 게 아, 꺽쇠로 되어 있는 걸 쓰면은 우리가 중복되는 단어들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거 쓰는 방법이 약간 좀 해 보이죠. 그러니까 포인터 쓰고 막 이런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좀 무시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그 우리가 토큰들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하고 중복 없이 리스팅하고 소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가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요거랑 같습니다. 네. 쓰기로는 1번이 더 쉬워 보이지만 쓰기로는 1번이 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2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 자료형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가 이제 보카브러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런 꺽쇠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거든요. 꺽쇠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가 돼가지고 뭐 중복되는 키들은 사라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 우리가 그 센텐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드 코퍼스는 안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들어있는 단어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단어들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문장에 대한 단어들 쭉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각각의 단어별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들을 일렬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각각의 문장들이 표현되어 있던 거를 일렬로 만들고요. 그거를 소티드 하는 거는 알파벳 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팅 통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방식으로 단어들을 정리해서 보카브러리에다가 넣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중복되는 거 제거하고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해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딕셔너리한 자료형의 성격에 대해서 아시는 파이썬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 얘기인지 대충은 감이 올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자료형의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같은 키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중복된 단어 제거할 수 있고 소티드는 이제 알파베티컬 오더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을 알파베티컬 오더로 알파벳 순서로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거 없이 정리한다는 게 이 보캐블러리 그러니까 전체 단어 목록을 뽑는 과정이고요. 이 전체 단어 목록을 뽑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 단어 목록을 뽑고 나면은
이렇게 전체 단어 목록을 뽑고 나면은 얘를 가지고 백오브 워즈의 어떤 레이블로 쓸 수가 있거든요.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거가 잘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백오브 워즈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얻은 매트릭스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백 오브 워즈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보캐블러리를 중복되지 않는 거를 골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제서야 A는 몇 번 나오는지, and는 몇 번 나오는지 이런 식을 카운트 해가지고 정리하는 어떤 레이블, 그러니까 태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A는 몇 개 있다, 아나리시스는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 단어 목록 형성하는 걸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create BOW 벡터 요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가 작동하는 거를 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함수 정의되는 거 전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create BOW 벡터라고 하는 거에는 토큰이랑 보캐블러리를 넣어줘요. 토큰은 프로세스드 코퍼스 안에 있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토큰은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큰스인 문장에 대한 토큰들,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들로 구분되어 있는 리스트가 이 토큰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보캐블러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중복되지 않는 전체 단어 리스트. 네. 그래서 어떤 식인 거예요? 여기 있는 단어들 각각 하나씩 보면서 이 보캐블러리 중에 어떤 거 카운트 하나 올리고 카운트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보캐블러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의 개수를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이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거 해당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 토큰에서 그 단어들 중에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주면은 대고 워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am a boy라고 하는 저기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전체 보카블러리가 I am a boy라고 하는 걸로 네 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토큰을 하나씩 세면서 I가 하나 있고 am이 하나 있고 어가 하나 있고 boy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카운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I am a girl이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장이 I am a boy랑 I am a girl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면은 boy랑 I am a girl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이 되면은 나의 전체 문장, 그 전체 단어 종류, 보카블러리는 이제 I am a boy, girl이 있겠죠. 물론 이제 소티드를 해야 됩니다. 소티드를 해야 되겠죠. 다음 백오브 워즈의 작동 원리는 어떤 식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 보면서 I가 하나 올라가고 I 개수 1, M 개수 1, A1, O2,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장 보면서 i를 하나 더 올리고요. i가 이제는 이제 원래 아까 1이었으니까 2가 됐죠. m도 2가 되고 어도 2가 되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등장하니까 하나만 올라가는 이런 방식대로 카운팅을 하는 방식이 BOW, 백오브 워즈의 작동 원리입니다. 보시면은 이 들어오는 문장에 어떤 순서에 어떤 게 얼마나 등장했는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카운트를 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저기 다음 단어 알아맞혀봐라 라고 맞춰줘. 알아라고 LLM 아니, 언어 모델에게 BOW 언어 모델에게 시키면 예를 들어서 I am 다음에 뭐가 들어올지 시키면은 우리가 들어온 문장들을 보면은 I am a boy랑 I am a girl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I am a 뭐 student라든지 뭔가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 백 오브 워즈가 보기에는 어떤 게 등장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이렇게 두 문장에 대해서 백 오브 워즈를 시행시키면은 이 친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보이가 등장할 확률이 거리 등장할 확률이랑 같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거는 I am 어였으니까 I나 M이나 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거예요. 이 빈칸에. 왜? 얘네들은 두 번씩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맥락을 전혀 이해 안 하고 이 빈도수를 가지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 BOW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가 두 번 등장, M이 두 번 등장, A가 두 번 등장, 보이랑 걸은 한 번씩 등장했으니까 어, 예를 들어서 2, 2, 2, 1, 1 이렇게 등장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두 번씩 등장했다는 거는 전체 비중에서 25%에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5%, 25%, 25%의 확률로 I am I 또는 M 또는 어가 나올 확률이 총 더해서 75%고 보이나 걸이 나올 확률은 더해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 오브 워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면은 만들어낼 수도 없긴 하지만 그럴 수 없기도 하지만 이런 맥락을 전혀 이해 안 하고 그냥 빈도수 가지고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세스했던 아까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했던 토큰에서 이 보카리블러리랑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카운트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리에이트 벡터를 보시면은 보카블러리에 존재하는 토큰스 보카블러리를 보면서 이제 벡터를 0으로 가득 채운 벡터를 만들어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그 파이썬의 성질인데 0을 저렇게 n번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0으로 가득 찬 벡터 리스트가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카블러리가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니까 단어의 개수만큼 0을 채운다는 거는 이게 초기화 단계예요. 각각의 단어 등장 횟수를 0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0으로 가정을 하고 이 토큰스 지금 현재 문장이 토큰스고 현재 문장에 대해서 토큰을 하나씩 뽑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요게 토큰스고요. 요게 토큰스가 되고요. 요게 토큰스가 되고 여기에서 하나씩 뽑은 토큰은 여기 있는 단어 하나씩 되는 거죠. 이게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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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이렇게 뽑혀서 만약에 그 토큰이 vocab에 있으면 뭐 보통은 있겠죠. 보통은 있겠죠. 있으면은 그 보캐블러리의 인덱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인덱스에서 토큰이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LLM이라고 하면은 LLM이 등장하는 보캐블러리 리스트에서 등장하는 인덱스를 받아다가 그 등장 횟수를 1회 업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에 오셨으면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오셨으면 익숙해져야 되니까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카블러리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이해하면은 됩니다. 보카블러리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언더스탠딩의 인덱스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저게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3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카블러리 36번째를 보면은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우리가 토큰 LLM이라는 게 몇 번째 등장하는지를 체크해서 그 LLM의 인덱스를 얻고 이 벡터가 보캐블러리랑 같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길이에 대해서 그냥 그 인덱스에 가서 원래 0으로 돼 있던 거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1회 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큰스에
같은 토큰, 예를 들어 LLM이 여러 번 등장하면은 요게 여러 번 카운트업 돼가지고 벡터가 그 LLM 위치에서 뭐 2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벡터들을 뽑고 나서 이제 포문을 보시면은 그런 벡터들이 보호 매트릭스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한번 돌리고 보시면은 이게 아까 폼은 제가 저기 풀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 겁니다. 이 create 벡터가 요 len 보캐블러리만큼 계속 누적돼서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러니까 하나씩 그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연산돼 가지고 쌓이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연산돼서 쌓이고 그래서 이거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0번째 보캐블러리 각각 몇 번째 카운트 되는지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카운트된 개수들이 쭉 나오고요.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카운트된 것들, 어떤 단어들이 등장했는지가 이렇게 카운트 돼가지고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 끝나고 두 번째 문장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문장에 대해서 각각 카운트된 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만 나온 거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모든 문장에 대한 그 스태티스틱스 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저장 가능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판다스라고 하는 그 엑셀 같은 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 뭐 빅데이터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뭔 얘기인지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보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단어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카블러리로부터 다시 읽어오면 되겠지만은 무슨 단어인지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엑셀처럼 엑셀 위에다가 그 이름 달아놓고 그 밑에다 숫자 달면은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A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0번째 문장이죠. 0번째 문장은 A가 등장하지 않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프린트 없는 게 낫겠는데. 네. A에 대해서는 0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A가 등장하지 않았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A가 등장했고,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 A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카운트들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1 문장에 대해서는 AND가 두 번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다 리스트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여기에 그 칼럼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 마치 엑셀처럼 칼럼에 이름을 달아주고, 그 이름에 대해서 각각의 인덱스, 0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들이 숫자가 여기서 계산했던 이 보호 매트릭스라고 하는 숫자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에 대한 카운트들이 어떻게 연산됐는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방식인 거고요. 이거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엑셀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함수 같은 연산들 수행 가능한데 이렇게 썸을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썸을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 0, 1, 2, 3에 대해서 이 A가 몇 개 있는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오게 되겠죠. 아날라이시스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1이 나오고, 엔드에 대해서 다 더하면 2가 나오고, 이런 식의 연산을 수행하는 게 요거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 ODF 데이터 프레임 매뉴얼 이렇게 우리가 저장한 결과를 프린트를 한 게 요거가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A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 결과, N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 결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확률 값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저장된 값, 이렇게 언더바 달려 있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요 친구 지금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카운트한 거 다 저장한 요 값을 썸하게 되면은 이 전체 카운트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한 결과가 여기 들어가고 그거 분의 이 친구들을 여기 있는 값들을 하게 되면 확률 값들로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값으로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수에 따른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IMO 보이
했을 때 이렇게 I'm a boy, you are a girl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장으로 만들어진 BO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하나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I나 M이나 다시 I나 M이나 어가 나올 확률이 75%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75%의 확률로 저렇게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보호 DF 인덱스를 하나를 샘플링해서 우리가 10개짜리 단어를 샘플링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BOW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분들 이런 랜덤 샘플링 중 가장 익숙한 게 주사위 던지는 거죠. 주사위는 모든 면이 6분의 1의 확률인데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면이 뭐 2점 몇 퍼센트, 어떤 거는 7점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면 주사위가 되는 거죠. 그런 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 랜덤 과정을 할 때 우리가 넘파이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랜덤 초이스라는 함수를 쓰겠다. 뭐 다른 방식을 써도 되는데 넘파이가 익숙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이런 인덱스 요거 쳐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런 단어들 인덱스 그런 단어들 중에서 단어를 고르겠다. 고르는데 어떤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P는 확률값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덱스 각각에 대한 확률값들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1이 6분의 1, 2가 6분의 1, 3이 6분의 1, 4가 6분의 1, 5가 6분의 1, 6이 6분의 1 각각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확률값들이 이런 식으로 밸류스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어, 이거를 수행을 하고 나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확률값들로 지정을 해서 P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주사위 눈값이 되는 거, 이게 주사위 눈값이 되는 거고, 이게 주사위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10개의 단어가 랜덤으로 샘플링이 되죠. 순서랑 상관없이 랜덤으로 샘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뭐 프레이즈, 프롬프트, 언더스탠딩, 데몬스트레이터, 언더스탠딩, 챗GPT, 캐퍼빌리티, 챗GPT, LLM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가 문장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뭐 질이 멸렬하게 생긴 문장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모델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설명이 되는 거죠. 좀 더 잘 만들어진 방법이 있으면은 더 잘 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백오버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백오버즈로 각각 카운팅하는 거 이렇게 더해가지고 카운팅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렇게 확률로 만들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나올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고 이어 가지고 이런 랜덤 샘플링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단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시면 쫓아올 수 있을 거고요.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충 뭘 한다 카운트를 하고 각각의 단어들로 여기 여기에서는 중복 없는 단어 목록을 만든다. 목- 목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백오버워즈 벡터 생성하는 거 각각의 문장 카운트한다. 그리고 카운트한 거를 더한다. 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건 엑셀 같은 연산 쓰려고 하고 더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를 더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확률로
바꾼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 샘플링하는 과정은 맥락이 상관없이 샘플링한다. 이런 단계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 코드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n그램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n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어가 덩어리처럼 나타나는 그 확률을 추정하는 거라서 약간은 더 맥락을 고려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n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n번째 단어까지 본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설명 적어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어, 보시면은 n개 단어가 입력으로 n-1개죠. n-1개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n-1개를 가지고 n번째 단어를 맞추는 총 n개의 단어를 보는데 n-1개로 n번째를 예측하는 거를 우리가 n그램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단어 가지고 그 다음 단어 맞추는 총 두 개의 단어를 쓰는 거고 트라이그램은 이렇게 두 개 단어 가지고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이제 n그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BOW를 그대로 쓸 거예요. BOW 방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단어 쌍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단어 쌍. 네, 단어 쌍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이전 단어 가지고 이전 단어 하나 가지고 다음 단어를 맞춰야 되는 그 이전 단어랑 다음 단어의 쌍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해야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전 단어가 보이일 때, 이전 단어에서 M일 때, 어일 때, 그 다음 단어가 보이인지, 걸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 걸 이런 식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야지 어가 나왔을 때 보이가 나올 확률, 걸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를 측정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은 이 두 개의 단어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캐블러리 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로 유니크한 단어들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유니크한 보캐블러리 셋을 만들고 그걸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제너레이트 토큰스에서 각각의 단어를 n-1번째까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2면은 -2 플러스 1까지니까 그냥 -1이죠. 바로 이전 것까지만 보면서 단어들을 그러니까 단어랑 이것도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예요. 단어랑 단어를 조인한다는 거거든요. 조인이라는 게 뭐 합석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요런 거, 지금 빈 공백이에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조인한다는 거는 단어, 띄어쓰기, 단어로 이렇게 합친다는 뜻입니다. 단어, 띄어쓰기, 단어로 합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견산하는 과정 보면은 크리에이트 엔그램 벡터를 코퍼스 엔그램을 뽑은 다음에 보카브러리 엔그램, 아까 얘기했던 단어 쌍 보캐블러리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엔그램 예측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엔그램 저거를 계산해서 봤을 때, 코드를 볼까요?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n그램 벡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의 보카블러리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체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체크해서 우리가 전체 빈도수 계산해서 더해서 나눠주고 하면은 각각의 빈도에 맞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어야 되거든요. 뭔 얘기냐면 n이 등장했을 때 챗 GPT가 나올 경우도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생성을 할 때는 그냥 뭐 이것 중에서 랜덤 샘플링 한다. 그러니까 여기 0.26%로 나온 것들 중에 그러니까 2.6%죠. 2.6%로 랜덤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주어진 단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다. A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 이 단어들 중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 단어들을 찾아서 A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베이스라인이 나올지, 키가 나올지, 이거를, 우리가 얻은 확률 값들에서 다시 뽑아다가 써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만요. 다시 공유 화면을 절로 넘겨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그냥 BOW 방식으로 샘플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틀렸고요. BOW 방식은 틀렸고 실제로는 우리가 주어지는 단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단어가 주어졌다. 그럼 A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저기 보카블러리, 바이그램 보카블러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A로 시작하는 모든 보카블러리 찾으면은 A 베이스라인, A 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네, A 베이스라인과 A 키 두 개 중에서 A라고 하는 게 등장했을 때 나오는 거 다음 단어가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베이스라인 50%, 키 50%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어가 베이스라인이나 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BOW 방식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되고 조금 다른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거가 여러분들이 좀 그 과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 설명은 제가 따로 달아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입력값이랑 출력값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과제로 드릴게요. 그래서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는 지금 BOW 방식으로 하는 건데 BOW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저기 우리가 원래 이 엔그램에서 쓰고 싶은 방식으로 주어진 단어에 대해서 다음 단어가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BOW 대비해서 이 엔그램이 맥락을 조금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겠구나. 실제로 만들어 봐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BOW 방식보다는 좀 말이 되는 방식으로 생기겠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과제가 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제가 나오면은 저기 좀 우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떤 측면에서 얘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정도만 가지고 간단한 그 코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A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오도록 만들어라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제가 과제는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BOW 방식으로 써져 있어요. BOW 방식으로는 얘들도 질이 멸렬하게 되게 말이 안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엔그램을 쓰려고 했던 방식으로 입력 단어가 들어가고 다음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훨씬 더 맥락에 맞는 단어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정리해서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엔그램 확률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 전부 다 BOW랑 다를 바가 없고요. n이 커질수록 희소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소성 문제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개, 그러니까 트라이그램에서 혹은 3g에서 세 개 단어 집합이 너무 유니크하다. 바이그램에서 2g이고 해서 두 개 단어 집합이 너무 유니크하다. 이런 방식으로 확률 추정이 매우 부정확하고 긴 문맥 정보가 반영이 BOW보다 돼요. 그러나 긴 문맥의 반영이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은 우리가 딥러닝의 좀 방식을 도입 시작하거든요. 도입을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단어 엠베딩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단어 엠베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단어가 유니크하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조금 잘게 나눠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단어 임베딩이 원래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로 표현해야지 단어를 넣어줄 수 있는데 원래 여태까지는 그냥 사과하면은 1, 바나나면 2, 오렌지는 3, 뭐 포도면 4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잠깐 앞으로 가서 보카블러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0, 뭐 두 번째 아날라이시스, 세 번째 엔드 이런 식으로 각각 인덱스를 할당을 해준 거예요. 숫자를 하나씩 할당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을 써보자. 그런 1, 2, 3 이런 인덱스 넣어주는 거를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인 거지.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가 숫자가 인덱스가 1 차이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뭐 오렌지 포도가 1 차이 나고 사과 바나나가 1 차이 나니까 사과랑 바나나랑 비슷한 정도랑 오렌지 포도가 비슷한 정도랑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덱스가 아닌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벡터로 표현하고 이런 식의 벡터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하면은 사과와 바나나가 비슷한 정도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인덱스로 쓴다는 거는 우리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런 1차원 공간상에 0에다가 사과 놓고 1에다가 바나나 놓고 2에다가 뭐였죠? 오렌지 넣고.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였는데, 이 1차원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다차원. 여기는 지금 5차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차원인데,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점을 표시하면 이거 좌표가 어떻게 돼요? 0점 얼마, 0점 얼마, 0점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 3개가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숫자 3개로 표현되잖아요. 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벡터 점 하나는 숫자 3개로 표현되는데, 그죠? 우리 가장 익숙한 거는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x, y 이런 식의 좌표로 표현되는 것처럼 3차원 공간상에 있으면 이제 3개의 좌표로 표현되고 여기 있는 단어처럼 5차원 공간상에 있는 거는 점 5개로 표현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 엠베딩에서는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이런 그 단순하게 1차원 공간상에 올리는 게 인덱스 방식이 1차원 공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벡터 공간으로 하는 게 임베딩 방식이에요. 단어 임베딩 방식. 이게 1차원 공간에 하는 게 인덱스 방식. 인덱스 쓰는 방식이고, 요게 단어 임베딩 방식. 이렇게 구성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단어 임베딩을 하면은 우리가 공간상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뭉쳐 놓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대충 비슷한 어떤 지명에 대한 단어는 뭐 이쪽에다가 몰아놓고, 사람 관련된 단어들은 저기다 몰아놓고, 동사, 명사 관련된 거는 여기다 뭉쳐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원에서는 공간을 구분해봤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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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밖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3차원 공간은 뭐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은 이런 식으로 각각 문장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구분 지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공간에다가 뭐 짐들을 집어 넣을 때 있죠. 가방에다가 짐 집어 넣을 때 가방 바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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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놓는 거랑 이제 2D 공간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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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하는 거랑 배치할 수 있는 거의 종류나 이런 정리 방법이 더 많이 있잖아요. 1차원으로만 정리하는 거랑 2차원으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단어를 3차원으로 정리하는 거는 더 많은 공간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여기다 몰아넣고 저기다 몰아넣고 저기다 몰아넣고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유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3차원 공간상에 비슷한 단어가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어 임베딩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요. 보시면은 이 지명들도 그냥 가운데 뭉쳐져 있는 거 이렇게 어떤 공간에 뭉쳐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앙카라, 오타와, 마드리드, 롬, 모스코, 하노이, 도쿄, 베이징, 뭐 베를린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러니까 나라들의 수도가 되는 방식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유사한 위치에 정리가 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이탈리아에서 왼쪽 아래로 살짝 내려오면은 이탈리아라는 엠베딩하는 어떤 숫자 이런 벡터에서 조금만 이동시키면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게 나오고 수도가 나오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이동시키면은 마드리드라고 하는 수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 명사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현재 진행형, 과거 분사형, 뭐 맨, 킹, 우먼, 퀸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단어 임베딩의 방법이고요. 그 단어 임베딩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일일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할 거다. 딥러닝에 인공신경망을 깊게 쌓은 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신경망 층을, 인공 뉴런을 여러 층으로 깊게 쌓아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 임베딩을 처리하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전통적 언어 모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 언어 모델의 실패 요인은 이런 단어 순서를 무시하는 백오버워즈, 엔그램 같은 고정 문맥끼리 희소성 같은 것들을 희소성 같은 게 반영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문제들이 각각 존재했고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들은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사용을 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맥 활용 어렵고 표현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되겠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희소성은 우리가 엔그램 같은 경우에 나는 오들도 나는 이렇게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 들어오는 단어들의 개수를 조금 잘 이해해야지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도가 낮은 엔그램이 존재하고 그래서 확률이 0에 가까운 희소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쌍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의존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N그램에서 N이 커질수록 단어 종류의 조합이 굉장히 무한하게 많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희소성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장기 의존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N을 늘릴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N이 커지면은 그 유니크한 단어 쌍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N을 무진장 늘릴 수 없어요. N을 늘릴 수 없으면은 N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의존성이 생깁니다. 장기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 의존성이라는 거는 문장의 첫 등장하는 단어랑 끝 단어 사이의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문맥 같은 거 보면은 보통 글 읽을 때 단락이 있으면 단락의 초반부에 이 단락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그 해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맥락을 이해하려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잘 계속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n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쯤 읽고 있을 때 요 맨 첫 문장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n이 작아버리면은 장기 의존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소성 때문에 n을 무진장 늘릴 수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한 문맥 반영이 어렵다. 단어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근접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n그램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 때문에 근접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임베딩이 없다. 임베딩이 없기 때문에 단어 간 유사성을 활용하지 않아요. 단어 간 유사성을 활용하지 않는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딥러닝 언어 모델이 등장해서 GPU가 발전된 시점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과거 예전에는 이제 성능 향상이 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이런 컴퓨터 성능 자체가 별로 안 되다가 2012년 2014년 이 정도부터 갑자기 그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면서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이 향상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간축이고 딥러닝 모델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이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딥러닝 모델들의 성능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과거 정체되어 있다가 딥러닝 모델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딥러닝 효과적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사용하게 된 예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 모델들과 대응되게 여기 보시면 2012년, 14년에 이제 컴퓨터 성능이에요. 정확히는 GPU.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할 때는 GPU를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GPU 성능이 올라가는 시점 보시면은 뭐 인텔의 제온이라고 하는 서버용 라인업도 출시하고 GPU 라인업도 좀 성능들이 이제 확 상승하는 게 보이죠. 이전까지는 뭐 이 정도에서 답보를 하고 있다가 이 정도 답보하고 있다가 이 시점부터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뭐이 AMD 라데온 요거는 약간 무시해도 되고요. 초록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AMD 라데온은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예전에도 지금도 딥러닝에 자주 쓰진 않아서 딥러닝 성능 향상과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2012년, 2014년에 이렇게 한번 팍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도 올라가고 CPU도 올라가고 이제 제온 라인업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점들이 기울기가 가장 큰 시점이 이때쯤이에요. 2012년, 2014년쯤이 기울기가 가장 큰 시점인 거죠. 이 그래프에서.
네,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런 웹크롤러가 그 웹크롤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검색을 구글에서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인터넷 페이지에서. 인터넷 페이지 찾아봐서 이 사람이 어떤 검색을 하면은 그때 결과물로 뭘 줘야겠다라고 미리 딱 찾아보는 친구들인데 요즘에는 이런 그 웹크롤러가 저게 많습니다. 그 GPT 봇이랑 클라우드 이것도 이제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 봇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딥러닝 모델이 필요하다. 트래픽을 과도하게 발생시키지만은 이런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냐? 딥러닝 하려고. 데이터 잔뜩 모으니까. 딥러닝 해야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장기 의존성 문제라든지 비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 등장하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가 좀 적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희소성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데이터가 적으면 안 되니까 딥러닝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딥러닝 기반의 방식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초기 딥러닝 모델들은 이런 엔그램보다 이제 더 높은 성능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나왔어요. 뭐 RNN 기반의 언어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서 이런 긴 문장, 그러니까 이전에 대비해서는 긴 문장이죠. 뭐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이 아니잖아요. 더 긴 문장에서 다음 단어 예측하는데 좀 더 성능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딥러닝 라이브러리 등장하면서 이 엔그램 대비 노력이 적게 듭니다. 노력이 적게 들면서도 그를 통해서 얻는 성능 향상 폭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에요. 라이브러리들 이용해서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이토치로 신경망을 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너무 가진 않을게요.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좀 디테일하게 배울 LLM 관련돼서는 우리가 모델 구조 발전이 MLP RNN이라고 하는 초기 방식을 거쳐서 트랜스포머라는 걸로 넘어왔다는 거고, 구조를 자세하게 배운다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좀 배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능이 좋은지를 배우게 될 거고,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트랜스포머에 집중해서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이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LLM을 활용할 때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코딩을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그거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요거 관련돼서 과제가 나갈 거라서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코드를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거를, 한 번쯤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질문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